안녕하십니까. 한국인재교육사회협회 가사관리사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유유림입니다. 우선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셔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가사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접하셨을 텐데요. 또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배울 게 많다는 점 분명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시청하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문인으로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건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자격증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가사 관리를 이제 등급을 나누어서 또 올 11월에는 처음으로 국가시험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가사 관리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시간 가사 안전개론 시간입니다. 저는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전혀 없으실 텐데요. 자, 우선은 제가 이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의 건강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건강생활과 운동 환경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은 솔직히 너무 사회가 이제 교통시설도 발달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부러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이제 좀 오염됐던 하천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개설하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가꾸어줘서 우리가 또 마음만 먹으면은 가깝게 이제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운동을 이제 생활화하고 또 이렇게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업화, 산업화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편리한 교통망과 통신망, 각종 편의시설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고 하지만 자연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영양과잉에 따른 비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비만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현대사회에서 건강의 저해 요인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는 기계화 및 자동화, 공업화, 도시화, 교통 발달, 통신 발달, 정보화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건강 저해 요인으로는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 경쟁의 심화,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흡연, 음주 및 약물, 그래서 이에 따른 1차적 영향으로는 체력 저하, 저항력 저하, 비만, 정서 불안, 의욕 저하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 영향으로는 고혈압 및 당뇨병, 기관지 질환 증가, 정신질환, 동맥경화증, 유통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 습관이 좋을까라는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은 운동 습관과 운동의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하게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제 영양실조 또 질병에 대한 그런 위험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부족,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양 과잉에 의한 비만, 환경 오염 등에 인한 새로운 요인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제 기본적인 체력 향상과 유지, 체중 조절, 피로 예방, 균형 잡힌 몸매, 질병의 예방과 회복, 근육의 이완, 신체 발달 등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들을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습관을 위한 실천 방법을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 운동 목표를 분명히 한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 예를 들면은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해서 일주일 동안 뭐 약 10시간 이상은 운동을 꼭 실천하겠다라든가, 나는 뭐 3개월 안에 5kg을 감량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의 특성을 알고 실천 계획을 세운다. 운동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부위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운동을 한다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운동 전문가라 하면 뭐 헬스 트레이너 분이나 요가 강사님 같은 분께 뭐 좋은 자세나 또 운동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또 받고서는 도움을 받고 운동을 한다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한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즐기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원동력이 되어주면서 같이 활력을 불어넣어주면서 운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 운동을 꼭 일부러 뭐 헬스장을 다닌다든지 수영장을 다닌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집 근처에서 뭐 줄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런 운동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또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운동을 예를 들면은 뭐 너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뛰거나 뭐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그 오염된 그 공기 때문에 폐와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켜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장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길보다는 이제 개천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산로길,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운동기구가 이제 많이 산이나 또 개천 있는데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운동기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이제 낡거나 좀 위험해 보이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해서 신속하게 수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생활화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인 건강,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겠죠. 그래서 운동을 생활화하고 관리하는,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데 여러분들도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체 이미지와 자아의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신체 이미지란 신체에 대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상으로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지각과 판단을 말합니다. 신체 이미지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끼칩니다. 신체 이미지의 특성으로는 우선은 타인의 평가나 객관적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특성과, 그리고 신체 이미지는 자주 변하며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달라지기도 하는 가변적인 특성, 그리고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사회적 영향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밀로의 비너스상은 지금 시각으로는 굉장히 좀 풍만하고 또 비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그게 아름다운 여성상이었다는
거를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신체 이미지 혼란과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신체 이미지 혼란은 잘못된 신체 이미지를 지녀서 나타나는 심리적 혼란 상태를 말하며 신체 이미지 왜곡과 신체 이미지 불만으로 구분됩니다. 신체 이미지 왜곡이란 자신의 외모가 실제와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신체 이미지 불만이란 자신이 신체에 대해 스스로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태도를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 신체 이미지 왜곡이나 신체 이미지 불만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뚱뚱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 이미지 혼란의 원인으로는 외모 지상주의의 출현과 대중매체의 발달과 영상문화의 보편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겠는데요. 외모 지상주의의 출현은 20세기에는 이제 성별, 인종, 종교와 같은 요소가 사회적 차별을 만드는 요인이었다면 21세기에는 개인의 외모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나타났는데 이를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새해 소망을 물어봤더니 성적 향상이나 가족들의 건강 문제 등을 제치고 1위가 예쁘고 잘생긴 자신의 외모를 꼽았다고 해요. 이만큼 참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 외모 지상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예인데요. 그래서 이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무리하게 식이요법을 하거나 또 성형수술 등을 반복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대중매체의 발달과 영상문화의 보편화는 여러분 TV 트시면은 다 느끼실 거예요. 연예인분들 정말 너무 예쁘고 날씬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이제 자극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체 이미지 혼란도 본인이 스스로 절제하고 잘 이제 컨트롤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른 자세와 자기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바른 자세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게 되면 신체의 변형이 이루어져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끼치고 또 특히 몸의 중심 골격을 이루고 있는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척추란 개별 척추뼈들이 모인 전체의 구조를 말하고요. 척추란 척추의 개별 골격을 얘기합니다. 척추의 구조와 역할에 따르면 역할을 살펴보면요. 위치에 따라서 경추, 중추, 요추, 천추, 밑추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선 경추란 머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흉추란 갈비뼈와 연결되어 있는 뼈를 말합니다. 요추는 허리에서 가장 부담을 많이 받는 뼈이고요. 그리고 천추는 골반 속에 위치해 있고 추간 원판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는 밑추 이렇게 있는데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원판 앞쪽이 줄어들고 뒤쪽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뒤로 젖히는 데 따라서 이렇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척추에는 이제 삼자곡선이라는 망곡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척추가 일직선이었다면 머리부터 그 아래까지 하체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망곡이 삼자 모형으로 망곡을 이루면서 체중이 분산되어서 척추가 받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취하면 척추의 망곡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추간 원판에 작용하는 압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척추에 무리가 없게 되는 거고, 반면에 잘못된 자세를 오래 지속하면 추간 원판의 압력이 좌우로 불균형하게 되어 척추 주변의 근육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자세가 척추 변형을 일으키는 예로는 하이힐을 들 수 있겠는데, 이제 하이힐을 신다 보면은
발 뒤꿈치가 높기 때문에 신체가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를 뒤로 젖혀 가슴을 내민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세가 이제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요추가 몸의 앞쪽으로 심하게 휘어져서 요추 전망증이라는 질환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신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면 자세에 좋지 않겠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자세로 인한 질환으로는 추간 원판의 수액이 빠져나와 척수에 압박하면서 생기는 질환인 추간 원판 탈출증이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야 할 척추가 이제 좌우로 크게 휘어지는 질병인 척추 역구분증이라는 질환이 있겠습니다. 척추 역구분증은 대부분 사춘기에 발병하며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5배 정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학생 때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우선 서 있을 때의 바른 자세는 이제 양발의 체중이 고루 나누어지게 발 뒤꿈치를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대고 양쪽에 고루 체중을 나눌 수 있게 해야겠고요. 의자에 앉을 때 자세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등받이를 허리에 곧게 펴서 기대는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겠고요. 그리고 짐을 들어 올릴 때 자세가 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 때 이렇게 허리만 숙여서 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 다리를 좀 넓게 벌리고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짐을 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일하실 때 무거운 걸 혹시 들게 되실 때가 있으시면 꼭 신경 써서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낮은 자세를 취하셔서 허리에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짐을 드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의 바른 자세는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 베개를 받쳐서 누워있는 게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세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또 이제 기본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겠는데 특히 스트레칭은 이제 근육을 늘려준다는 그런 뜻으로 운동 전후로 근육의 신축성을 높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데 우리가 이 스트레칭도 생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팔 스트레칭이라든지 또 허리를 이렇게 운동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몸이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근육에 이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도 이렇게 구분 자세에서 일을 많이 하셨었으면 이렇게 뒤로 젖히는 자세를 또 취해서 이렇게 뼈나 또 이제 근육에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게 그렇게 운동을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항상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비만 해소와 자기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비만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맛있는 음식들과 이런 환경이 우리가 너무 비만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비만이란 우선은 일반적으로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되고요. 또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몸에 과다한 지방이 쌓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저도 보기에는 뭐 뚱뚱하거나 그래 보이진 않지만 저도 비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육류를 좋아하고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헬스장에서 체지방량을 측정해 보니까 저도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먹는 거를 좀 골고루 먹고 또 운동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비만의 위험성으로는 우선은 신체적 건강 저해, 그리고 사회적 비용 발생, 사회적 차별과 심리적 위축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건강 저해로는 우선 비만으로 인해서 뭐 성인병, 또 지방간 질환, 그리고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매년 약 1조 8천억 원이라는 지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비용도 매우 크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또 편견 같은 걸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위축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에 관련된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은 우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며 환자의 70%가 과체중이 주요 원인인 당뇨병이 있겠고요. 그리고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의 질환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다른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고혈압, 그리고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져서 혈관벽에 지방찌꺼기가 쌓여 나타나는 병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그리고 간에 지방이 쌓여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간의 기능이 거의 정지되는 간경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지방간 질환, 그리고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어 기도가 좁아져 호흡이 어려워져 생기는 질환으로 자면서 호흡을 하지 못해 질식 상태에 놓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같은 질병도 있고요. 그리고 혈액과 조직 내에 요산이 쌓여 생기는 병으로 심한 고통이 따르는 통풍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만에 노출되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우선 비만의 원인으로는 이제 우리가 운동 부족과 잘못된 생활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운동을 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음식도 이제 골고루 섭취해서 이제 균형을 이루는 식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이제 아침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을 거르지 않고 또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야식을 먹는다던가 폭식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고요. 비만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이제 운동을 통한 근육 증가와 기초대사량 증진이 있겠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증가되고 또 이를 통해서 기초대사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체중 관리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주변에 다이어트 한다고 막 무리하게 금식하시고 또 무리하게 운동하셔가지고 이제 쫙 날씬해졌다가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요요 현상 겪는 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우리 몸에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체중 조절점이라고 해서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이제 하면은 체중은 빠지지만 이 체중 조절점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중 조절점을 같이 낮춰줘야 되는데요. 체중 조절점이 변화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 계획도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계획하시고 이 운동을 하면서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이 체중 조절점 관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 규칙적인 식습관과 음식물에 대한 조절, 이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걷기와 건강 달리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을
원칙인 낮은 강도의 장시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시간에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장시간에 걸쳐서 무리하지 않게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비만 해소를 위해서는 걷기, 그리고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달리기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 달리기란 이제 자신에게 적당한 속도로 즐겁게 달리는 형태의 운동 방법인데요. 비만 해소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향상 등 체력 증진 효과에도 좋기 때문에 건강 달리기를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스트레스란 원래 공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물리적인 힘의 작용을 뜻하는 라틴어인 스트링거, 팽팽히 쬐다, 긴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변화와 자극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뜻합니다. 인간은 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변화하고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쩌면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부여도 되고 또 자극도 되고 또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솔직히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막 단 거 땡긴다, 매운 거 땡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그 이유가 그 생리학적 원인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단기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만성 스트레스는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뇌의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정해진 뇌가 진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각인된 이런 기억 때문에 허기지지 않아도 쉽게 과식하거나 폭식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 게 땡기거나 또 이렇게 많이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더 큰 범주로는 환경적 원인, 가정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살펴보면은 외적 요인으로는 뭐 재해, 재난, 추위, 소음 뭐 이런 거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그리고 가족 및 친구와의 갈등, 규칙, 범죄 등의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가족의 죽음, 이사, 물건 잃어버리는 것 등의 일상적 환경에 대한 요인이 있겠고요.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는 수면 부족, 과로, 과중한 학습 부담 같은 생활 양식 요인과 비관, 자기 비하, 경직된 사고 등과 관련된 부정적 생각, 그리고 결벽증, 완벽주의 등 개인 특성에 관련된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스트레스의 증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생리적 반응으로는 피부에 직접적 나타나기도 하는 두드러기, 원형 탈모, 또 신경성 피부병, 다한증 등의 증상이 있는 피부질환계 질환과 그리고 혈관을 통하여 혈액의 압력을 상승시키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자율신경계 교란을 일으켜 속쓰림, 소화불량, 헛구역질, 변비와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위장질환, 그리고 생식기 기능을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빈뇨, 생리불순, 불임증 등을 일으키는 비뇨 생식기계 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반응으로는 집중력 장애, 불면증, 적응장애, 과대망상증, 우울증 등이 있겠는데 이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70~80% 이상이 이 우울증으로 인한 거라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우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행동적 반응으로는 손톱 물어뜯기, 발떨기, 고함을 지르거나 이유 없이 울거나 또 과음, 과식 등의 행동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겠고, 또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과도한 코티졸의 분비는 기억 저장 장치인 해마를 성장시켜 인지 저하와 기억 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정말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스트레스 관리로는 우선은 심리적 조절에 좋은 거는 명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상은 혼란스러운 마음과 욕심, 또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온함을 회복하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신체적 조절로는 수영, 달리기, 요가 등의 전신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정신적 쾌적함을 유발함으로써 스트레스 예방과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조절로는 주변의 지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서 주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대화 상대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긴장을 풀고, 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의 핵심과 원인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달과 교육에서 교육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청장년기의 발달과 관심 교육 영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면, 청장년기는 성인 초기로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변화기이며 성인으로 안정된 삶을 준비하고 꾸려나가는 준비기이자 정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으로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시민교육, 생애 역할교육, 양성평등교육, 군대교육 등이 있겠고요. 이 청년기 직업교육의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은 우선 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그리고 고학력자들의 하향 취업, 그리고 교육기관의 장기화, 이런 걸 들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재수하는 게 필수인 것처럼 고교 4년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년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중년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 중년 남성의 현실적 위기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급격한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중년 남성이 경험하는 가장 큰 위기의식과 갈등은 조기퇴직, 실질 문제와 이에 따른 가정생활의 불안정까지도 초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많이 이제 인식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중년 남성분들의 이 위기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지금 가사 관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중년 남성분들의 위기를 덜어주는데 이제 크게 이바지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편분들한테도 항상 이제 심리적으로나 이제 부담을 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년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노년기의 신체 발달과 인지 변화로는 우선 노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화는 신체 구조나 기능상의 퇴행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적응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퇴행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노화는 자연적 노화, 정상적 노화라고도 말하는 1차적 노화와 2차적 노화가 있는데, 우선 1차적 노화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퇴화 과정으로 순수하게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진행되는 노화를 말하고요. 2차적 노화는 의학적 원인이나 병적 증상에 따른 노화 과정으로 심리, 사회적 요인에 의한 노화 과정 등을 포함합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로는 우선 외적 변화, 피부 변화, 모발, 치아, 근육 골격계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고, 감각 변화로는 시각, 청각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시각 변화에서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백내장이란 눈에 막이 씌어진 듯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시야가 침침하게 흐려지고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쉽게 눈이 붓는 현상입니다. 외과적 수술에 의해 외피의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고요. 녹내장이란 안구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혈관을 압박하여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망막의 시신경 세포들과 조직이 손상되는 것인데, 사전 검진이 어렵지만 안약, 알약, 레이저 치료, 외과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각은 노인성 난청은 청력계의 노화로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 상실을 의미하는데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 흔히 생기고 신경세포 퇴화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나 청각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청각 능력이 조금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 같은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내적 변화로는 뇌와 신경계가 있는데, 연령이 증가하면 뇌목의 내수의 회백질, 수지상돌기의 밀도,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 속도 등이 감소합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상당 부분의 뇌세포와 신경세포들과 뉴런이 감소하지만 뇌는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심장 혈관계통은 노년기에 이르면 심장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지만 심장의 조직이 위축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심장 근육의 힘이 감소하고 심장 근육 세포의 크기와 심박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계통, 또 위장 계통, 비뇨기 계통, 면역 계통, 수면의 변화 등이 있겠고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노후에 관절염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인 골관절염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관절의 연골 조직이 점차 마멸되고 무릎과 엉덩이 부위처럼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관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신체 내의 모든 연결 조직에 영향을 주며 세포막의 내부 또는 관절을 윤활하게 하는 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고요. 그리고 고혈압. 고혈압은 유전적 원인 외에도 염분의 과다 섭취,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니까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만과 스트레스 등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말하는데, 노인성 질환 중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뇌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하는데요. 퇴행성 뇌질환으로 점차 기능, 지각, 심지어 신체 기능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병인데요. 이 치매 환자분들 때문에 가족분들이 겪는 고통도 굉장히 크다는 거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각장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성 난청 증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성공적인 노화의 영향 요인으로는
첫 번째 생활 만족도, 두 번째 사회적 지원망,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네 번째 경제적 안정, 다섯 번째 삶에 대한 통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노년기의 자아 개념, 재정의와 그리고 자존감 확립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지적으로 형성된 것이 자아 개념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은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노년기에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몇 가지 요인으로는 첫째, 자아라는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화 과정, 노년기의 제한성, 그리고 가능성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인생 전반에 걸친 인생의 목표나 기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실패와 성공을 담담하게 회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노후를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노인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 지적 욕구 영역에는 세대 통합 교육을 포함하여 세대차를 이해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욕구 영역에는 여가 생활을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요. 사회적 욕구 영역에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야 하고요. 건강 욕구 영역에는 신체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체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경제적 욕구 영역에는 노인들의 노년기 스트레스의 하나인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재산 관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거나 재취업 훈련 혹은 은퇴로 인한 수익 감소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교실, 노인 학교나 종교기관의 노인 교육 활동, 또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 대한 노인 교육 활동 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한국인의 발달급을 전생애로 구분하면 유아기, 아동기, 청년 전기, 청년 후기, 성인 전기, 성인 후기, 노년기로 전생애를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교육 기회 비용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생애 시기별 교육 기회 비용과의 효율성이 영유아기에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즉, 영유아기에 생애 초기 능력 개발을 위한 공공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투자 대비 수익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기 때 교육 기회와 발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좋겠고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전생애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과 그리고 앞쪽에 건강과 비만, 스트레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